집안일 좀 하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유난이야? 전남편 김지훈이 입에 달고 살던 말이다. 집이 항상 깨끗하고 밥상에 맛있는 반찬이 올라오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인간. 내가 집을 나간 지 사흘째 되던 날 시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나서야 그는 깨달았다. 24시간 입주 간병인을 쓰는 비용이 자기 월급보다 비싸다는 사실을. 그날 그는 울며 불며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어. 빨리 와서 간병 안 하고 뭐해? 나는 그저 헛웃음이 났다. 죄송한데 누구시죠?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300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잔뜩 녹슨 환풍기 틈새로 쥐어짜낸 듯 역겨운 쇳소리가 섞여 있었다. 검버섯이 핀 노인의 손가락이 누렇게 바랜 가계부를 꾹 누르고 있었다. 손톱 밑에는 마늘을 까다 남은 까만 때가 고스란히 끼어 있었다. 장부가 안 맞잖니? 혜영아, 말해보렴. 이 300원은 대체 어디로 샌 거니? 거실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1월 들어 가장 추운 날씨였지만 난방비를 아끼겠다며 보일러는 외출 모드에 가깝게 맞춰져 있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발바닥을 타고 뱀처럼 바지 밑단 속으로 스멀스멀 기어들어왔다. 나는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무릎을 타고 올랐다. 내 앞, 평소 밥을 먹을 때 쓰는 낡은 교자상 위에는 구깃구깃한 마트 영수증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나를 올가매는 판결문이었다. 어머니, 그게... 내 목소리는 모래를 한 움큼 삼킨 것처럼 쩍쩍 갈라지고 목구멍이 꽉 막혀왔다. 콩나물 때문이에요. 단골 채소 가게가 오늘 문을 닫아서 어쩔 수 없이 마트에서 포장된 유기농 콩나물을 샀더니 평소보다 조금 비쌌어요. 유기농, 시어머니의 언성이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날카롭게 치솟았다. 콧등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던 돋보기 안경을 획 벗어 던진 그녀는 안경다리로 내 코끝을 삿대질하며 허공에서 손목을 부들부들 떨었다. 너는 우리 지훈이가 벌어오는 돈이 땅 파면 나오는 줄 아니? 유기농 콩나물. 하. 내가 무슨 재벌집 며느리라도 되는 줄 알아? 그런 거 처먹으면 불로장생이라도 한대?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장판에 얼룩진 자국만 뚫어져라 쳐다봤다. 지난주 김지훈이 술에 취해 토해놓은 자국이었다. 3번이나 빡빡 닦아냈는데도 그 시큼하고 역겨운 냄새가 아직도 나무무늬 장판 사이사이에 배어있는 것만 같았다.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주의할게요. 결혼 후 3년 동안 내가 가장 많이 내뱉은 말이었다. 주의만 하면 다야. 시어머니가 가계부를 탁하고 신경질적으로 덮었다. 그 소리가 마치 내 뺨을 후려치는 소리처럼 울렸다. 오늘 저녁 갈치구이는 너 먹을 생각 꿈도 꾸지 마라. 우리 지훈이 몸보신 시킬 거니까? 300원 하나 허투루 간수 못하는 여편 내가 그 비싼 생선을 입에 넣을 자격이나 있니? 물을 잔뜩 머금은 손뭉치를 가슴속에 쑤셔 넣은 것처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먹먹하고 무거웠다. 눈가 근육이 파르르 떨렸지만 나는 악착같이 이를 꽉 물었다. 턱관절이 뻐근해질 정도였다. 울면 안 된다. 절대 울어서는 안 된다. 이 집구석에서 눈물은 억울함의 증거가 아니라 그저 집밥기 좋은 나약함의 꼬투리일 뿐이니까. 바로 그때 현관에서 도어록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띠띠띠띠, 철컥. 문이 열렸다. 매서운 칼바람과 함께 담배 냄새, 그리고 삼겹살 굽는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훅 끼쳐왔다. 김지훈이었다. 그는 구두를 가지런히 벗어두지도 않은 채 실내화를 질질 끌며 들어왔다. 넥타이는 목에 느슨하게 걸쳐져 있었는데 마치 목을 매달 때 쓰는 밧줄처럼 보였다.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나를 본 채 만체하며 그는 곧장 거실 소파로 직진하더니 곤드레만드레 취한 사람처럼 푹 쓰러졌다. 아, 피곤해 죽겠네. 여보, 물 좀. 다녀왔다는 인사도 아내에 대한 걱정도 없었다. 그저 짧고 퉁명스러운 명령뿐이었다. 나는 감각이 사라진 무릎을 짚고 간신히 일어섰다.
너무 오래 꿇고 앉아있던 탓에 피가 한꺼번에 돌면서 수만 마리의 개미가 다리를 갉아먹는 듯한 찌릿함이 몰려왔다. 몸이 휘청거렸고 벽을 짚고서야 겨우 중심을 잡을 수 있었다. 주방으로 걸어가 행복한 우리 집이라는 문구가 적힌 머그잔을 집어들었다. 손이 덜덜 떨렸고 손가락 관절은 너무 힘을 준 나머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정수기에서 물을 받을 때 물병 입구가 컵 가장자리에 부딪히며 쨍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쥐 죽은 듯 고요한 집안에서 그 소리는 유난히 귀에 거슬렸다. 물을 들고 소파로 다가갔다. 김지훈은 여전히 스마트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손가락을 화면 위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그의 날이 갈수록 푸석하게 부어오르는 얼굴 위로 액정 불빛이 반사되었다. 번들거리는 미소에는 묘한 우월감이 서려 있었다. 모바일 게임 화면이었다. 그는 길드원들에게 캐시 아이템을 선물하고 있었다. 한 번에 5만 원씩 턱턱 결제하면서. 고작 300원짜리 콩나물 때문에 나는 30분 넘게 죄인 취급을 받았는데 이 인간은 손가락 까딱 한 번에 5만 원을 공중에 뿌리고 있었다. 우리 지훈이 시어머니는 꿀단지에라도 빠진 듯 금세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안면을 싹 바꿨다. 오늘 하루도 일하느라 고생 많았지? 아이고, 우리 아들 다크서클 푹 파인 것 좀 봐. 야, 이혜영. 너는 멍하니 서서 뭐해? 빨리 가서 지훈이 씻을 물 안 받고. 그런 것까지 내가 일일이 가르쳐야 하니? 김지훈은 물컵을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꿀꺽꿀꺽 두 모금을 들이켰다. 입가로 흘러내린 물이 턱을 타고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그는 거실 테이블에 컵을 콱 내려놓고는 그제야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나를 힐끗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사랑은커녕 사람을 바라보는 최소한의 온기조차 없었다. 그건 그저 쓰기 편한 가구 혹은 성능 좋은 식기세척기를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엄마가 물 받으라잖아. 귀먹었어. 그가 짜증스럽게 미간을 찌푸렸다. 집에서 하루 종일 빈둥거리면서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해. 나는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다 왔는데 집에 와서까지 내 그 재수 없는 똥 씹은 표정을 봐야겠냐?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것은 지독하게 차갑고 서늘한 절망이었다. 나는 몸을 돌려 욕실로 향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맨발 밑으로 시퍼런 칼날을 밟는 것 같았다. 현관에 붙어있는 전신 거울 앞을 지나치다 문득 걸음을 멈췄다. 거울 속의 저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 바싹 마른 집단 같은 머리카락을 대충 뒤로 묶어 올렸고 삐져나온 잔머리들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처량하기 짝이 없었다. 피부는 누렇게 떠서 칙칙했고 눈가에는 쩍쩍 갈라진 가뭄론처럼 잔주름이 번져 있었다. 결혼 전에 큰맘 먹고 샀던 고급 캐시미어 니트는 이제 보풀이 잔뜩 일어난 채 몸에 헐렁하게 걸쳐져 있었고 가슴팍에는 언제 티 대체 어디서 죽어버린 걸까? 욕실 타일은 뼛속까지 시리도록 차가웠다. 나는 기계적으로 수도꼭지를 돌렸고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져 욕조를 채우는 것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뽀얀 수증기가 피어오르며 내 시야를 흐릿하게 덮었다. 지난 3년 동안 나는 대체 어떤 지옥을 살아온 걸까? 문득 결혼하기 전날 밤이 떠올랐다. 남산 서울타워의 화려한 야경 아래서 김지훈은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며 말했다. 혜영아, 나랑 결혼해줘. 맹세할게. 평생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그때 그의 눈빛은 얼마나 진실해 보였던가. 그런데 지금은 내 손에는 찬물뿐만 아니라 독한 주방 세제와 락스, 그리고 셀수조차 없이 많은 눈물이 깊게 배어들었다. 야, 이혜영. 거실에서 또다시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특유의 표독스러운 말투였다. 물 하나 받는데 내년까지 걸리겠네? 당장 튀어나와. 다음 주가 큰아버님 제사인 거 알지? 슬슬 전 부칠 준비해야지. 이번엔 녹두전 500장은 붙여야 하니까 꼼수 부릴 생각 마라. 500장. 또 500장이다. 제사가 돌아올 때마다 나는 펄펄 끓는 기름 솥앞에서 꼬박 이틀을 서 있어야 했다. 지독한 기름 냄새에 눈조차 제대로 뜰 수 없었고 온몸에는 찌든 기름 냄새가 진동했다.
반면 김지훈과 그 집구석 친척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과일이나 깎아 먹으면서 품평회나 늘어놓았다. 아이고, 올해 녹두전은 간이 좀 짠 것 같네. 나는 욕조에 차오르는 물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출렁이는 수면 위로 텅 빈 내 눈동자가 비쳤다. 이대로 저 물속에 머리를 처박아 버리면 모든 게 끝나는 걸까? 아니, 내가 왜 끝내야 해? 나는 수도꼭지를 꽉 잠갔다. 그 순간 세상이 무서울 정도로 고요해졌다. 나는 거울 속 핏기 없는 여자를 쳐다보며 아주 천천히 기괴할 정도로 느리게 입꼬리를 끌어올렸다. 우는 것보다 더 흉한 미소였지만 잿빛으로 죽어있던 눈동자 속의 빛깔만큼은 조금씩 서늘하고 단단하게 얼어붙고 있었다. 나는 욕실을 나와 김지훈에게 씻으라는 말도 없이 곧장 안방으로 들어갔다. 야, 이혜영. 너 어디가? 등 뒤에서 김지훈이 소리쳤다. 나는 대꾸도 하지 않고 옷장 문을 활짝 열었다. 옷장 안은 김지훈의 고급 정장과 와이셔츠로 꽉 차 있었고 내 옷은 구석진 곳에 초라하게 찌그러져 있었다. 나는 커다란 여행용 보스턴백을 꺼냈다. 비싼 캐시미어 니트도 챙기지 않았고 시댁 체면 세워준다고 샀던 명품 가방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저 갈아입을 속옷 몇 벌과 평소 입던 맨투맨 티셔츠 2벌, 그리고 침대 밑에 꽁꽁 숨겨두었던 결혼 전 일기장 하나만 가방에 쑤셔 넣었다. 가방 지퍼를 닫는 소리. 찌익하는 타여름이 마치 썩어 문드러진 살점을 도려내는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가방을 둘러매고 안방을 나섰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가장 통통한 갈치 토막을 발라 김지훈의 밥그릇에 얹어주며 궁시렁거리고 있었다. 많이 먹어라. 우리 아들 홀쭉해진 것 좀 봐. 저 재수 없는 년은 서방 몸보신 하나 제대로 못 시키고. 가방을 메고 나오는 나를 발견한 시어머니는 동작을 멈췄다. 젓가락에 들려있던 갈치살이 툭 하고 식탁 위로 떨어졌다. 너 그 가방은 뭐냐? 지금 가출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아이고, 요새 며느리들은 아주 상전이야 상전. 시어미가 쓴소리 두어 마디 했다고 당장 반항하는 꼴 좀 보소. 김지훈은 밥을 오물거리며 고개를 돌리더니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빈정거렸다. 이슈하지 마라. 내가 가긴 어딜까? 처가댁은 부산인데 너 지금 KTX 탈 돈은 있냐? 생쇼 그만하고 빨리 가방 내려놔. 가서 수건이나 가져와. 나는 현관으로 걸어가 뒷굽이 다 달아빠진 낡은 운동화를 구겨 신었다. 그리고 뒤를 돌아 내 젊음과 피를 갉아먹으며 기생해온 2마리의 벌레들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김지훈. 내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소름 끼치도록 또렷했다. 떨림도 울음기도 없었다. 마치 오늘 날씨를 얘기하듯 건조하고 평온했다. 이혼 합의서는 당신 회사로 보낼게. 이 전셋집, 보증금에 우리 엄마 아빠가 보태준 5천만 원 들어간 거 알지? 변호사 선임해서 내 몫은 정확히 회수할 거야. 김지훈은 멍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먹던 밥그릇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쨍그랑. 사방으로 튄 사기그릇 파편 하나가 내 발목을 스치며 붉은 생채기를 냈지만 아무런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너 미쳤어. 이혜영. 어디 그 문 밖으로 한 발짝만 나가봐. 이혼하면 넌 그냥 중고품이야. 누가 너 같은 걸 거들떠나 볼 줄 알아? 이혼녀 딱지 달고 세상살이가 만만할 것 같아. 시어머니도 자리에서 펄쩍 뛰어오르며 내게 삿대질을 해댔다. 나가서 다신 기어 들어오지 마. 우리 지훈이가 얼마나 잘난 아들인데 줄 서서 시집 오겠다는 년들이 트럭으로 한 보따리다. 애도 못 낳는 성녀 주제에 진작에 쫓아냈어야 할걸. 나는 그들의 악에 바친 얼굴을 보며 문득 헛웃음이 터졌다. 정말이지 미치도록 우스웠다. 내가 5년을 사랑하고 3년을 부부로 살았던 남자의 밑바닥. 내가 3년 동안 뼈 빠지게 모시며 굽신거렸던 어른의 민낯이 바로 저것이었다. 나는 손을 들어 약지에 끼워진 이제는 광택마저 죽어버린 은색 결혼 반지를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영원의 약속이었지만 지금은 나를 올가매는 족쇄일 뿐이다. 나는 천천히 반지를 빼냈다. 반지가 빠져나간 자리에는 핏기가 가신 하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챙그랑.
반지는 현관 대리석 바닥에 떨어져 몇 번 튕기더니 기름때가 찌든 신발장 밑구석으로 처박혔다. 이 쓰레기, 돌려줄게. 나는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겨울밤의 칼바람이 비수처럼 얼굴을 때렸지만 내게는 그저 달콤한 자유의 숨결로 느껴졌다. 등 뒤로 이성을 잃은 김지훈의 포효와 시어머니의 찢어지는 저주가 들려왔지만 내 귀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1층 버튼을 눌렀다. 층수를 알리는 숫자가 하나씩 줄어드는 것을 보며 나는 18층 지옥에서 조금씩 인간 세상으로 생환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1월 12일 오후 2시의 일이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네일숍. 은은한 라벤더 디퓨저 향기와 네일 폴리시 특유의 알싸한 화학약품 냄새가 공기 중에 섞여 있었다. 나는 푹신한 가죽 소파에 기대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두 손으로 쥐고 있었다. 젊은 네일 아티스트가 내 손을 조심스럽게 받쳐들고 가장 고운 네일 파일로 손톱 가장자리를 다듬는 중이었다. 언니 손가락이 엄청 길고 예쁘시네요. 이 버건디 컬러 자석 네일로 하시면 피부톤이 확 살아날 거예요. 직원이 방긋 웃으며 말했다. 가식이 섞이지 않은 진심 어린 칭찬이었다. 나는 내 손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굳은 살이 박이고 갈라지고 주방 세제 냄새가 진동하던 그 손은 지난 3일간의 집중 케어 덕분에 드디어 본래의 모습을 조금 되찾았다. 관절 마디마디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적어도 바싹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이혼을 선언하고 집을 나온 지 3일째 되는 날.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온전히 나 자신만을 위해 돈을 쓴 첫날이기도 했다. 저녁 찬거리를 사기 위해서도 남편의 새 와이셔츠를 사기 위해서도 시어머니의 홍삼 진액을 사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오직 나를 위해 한때 피아노 건반을 날아다니던 내 손에 아름다운 색을 입히기 위해서였다. 그때 작은 원형 테이블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진동했다. 징징. 액정이 밝아지며 아직 미처 이름을 바꾸지 못한 발신자가 떴다. 남편.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직원이 손놀림을 멈추고 내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레 말했다. 언니, 전화 오는데요. 괜찮아요. 계속해주세요. 나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다. 징징. 전화는 지칠 줄 모르고 울려댔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어서 카카오톡 알림음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액정을 힐끗 쳐다보았다. 불빛이 눈을 찔렀지만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들은 똑똑히 읽을 수 있었다. 휴대폰이 메시지를 읽어주듯 속으로 읊조렸다. 전화 받아. 미친 거 아니야? 엄마 쓰러지셨어. 다 너 때문이야. 너 지금 어디야? 당장 튀어와. 병원에 간병할 사람 필요하다고. 이혜영. 내가 사람 새끼야? 엄마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코빼기도 안 비쳐? 뇌졸중. 내 입꼬리가 비틀리며 조소가 흘러나왔다. 3일 전 내가 집을 나설 때만 해도 내 못났는 성녀라며 목청 터져라 악을 쓰던 노인네 아니었나? 왜 고작 3일 만에 그 잘나신 아들로는 감당이 안 되던가? 머릿속으로 그 집구석의 풍경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내가 차려주던 아침밥이 없으니 김지훈은 보나마나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퍼질러 잤을 것이다. 배고픔을 견디다 못한 시어머니가 뚱뚱한 몸을 이끌고 직접 주방으로 나갔겠지? 뻔하다. 식용유 아끼겠다고 어젯밤 먹다 남은 전을 다시 기름에 튀기듯 구웠을 거다. 전기세 아깝다며 환풍기도 안 켰을 테고. 그 다음엔 바닥에 튄 기름때를 안 닦아서 미끄러졌나? 아니면 혈압이 치솟았나? 뭐 어찌 됐든 그건 그들의 지옥일 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징. 전화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손을 멈췄다. 저기, 언니, 진짜 급한 일인가 봐요. 계속 울리는데 다른 손님들한테 방해가 될까 봐.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직원에게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해요.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액정 위에서 손가락이 1초 정도 허공을 맴돌았다. 익숙하게 나를 짓누르던 그 끔찍한 지배의 공포가 다시 내 심장을 움켜쥐려 했다.
하지만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고 코끝을 맴도는 라벤더 향기를 느꼈다. 여기는 찌든 기름 냄새가 진동하던 그 끔찍한 주방이 아니다. 나 또한 더 이상 굽신거리며 눈치나 보던 이혜영이 아니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스피커폰으로 전환하고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야, 이혜영. 너 뒤졌어. 전화를 수백 통을 쳐하는데 왜 안 받아? 김지훈의 포효가 폭탄처럼 터져나왔다. 숍에 흐르던 부드러운 재즈 음악 소리마저 묻혀버릴 정도였다.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일제히 미간을 찌푸리며 이쪽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나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다. 지금 망신을 당하고 있는 건 내가 아니니까. 수화기 너머의 배경음은 무척 소란스러웠다. 병원 특유의 아수라장 같은 소음. 이동식 침대 바퀴 구르는 소리, 간호사들의 다급한 외침, 심박동기의 기계음, 그리고 숨 넘어갈 듯 악을 쓰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까지. 잠깐, 아이 울음소리. 신우인의 애새끼인가 보군. 아주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된 모양이다. 말 안 해? 꿀 먹은 벙어리야. 김지훈이 길길이 날뛰며 소리쳤다. 엄마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 지금 응급실이야. 의사가 입원해서 경과 보고 수술도 해야 한대. 당장 튀어와. 올 때 갈아입을 옷이랑 세면도구 챙기고. 아, 그리고 집 서랍에 있는 통장도 가져와. 입원 보증금 내야 하니까. 저 뻔뻔하고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 저 오만한 명령조. 마치 내가 동네 마트에 파 한 단 사러 나간 사람인 양. 당장 기어들어와 노예의 본분을 다하라는 식이다. 그는 지난 3일 동안 내가 밥은 먹고 다니는지, 어디서 자고 있는지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그의 눈에 나는 전처도 사람도 아니었다. 그저 잠시 자리를 비운 무료 간병인이자 부르면 돈을 뱉어내는 걸어다니는 ATM 기계일 뿐이었다. 직원이 내 손톱에 베이스 젤을 바르고 있었다. 작은 붓이 손톱 표면을 부드럽게 쓸고 지나갈 때마다 서늘한 감촉이 느껴졌다. 투명하게 빛나는 코팅을 바라보며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의 찌꺼기마저 그 빛에 덮여 완전히 지워지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휴대폰을 향해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나조차 놀랄 만큼 소름 끼치게 차분했다. 죄송한데 누구시죠? 수학이 넘어가 벼락이라도 맞은 듯 멈칫했다. 대략 5초 정도의 무거운 정적. 오직 배경으로 깔리는 신우이 애새끼의 울음소리만이 정적을 메우고 있었다. 뭐라고? 김지훈이 제 귀를 의심하는 듯 더듬거리며 말했다. 나 김지훈이야. 내 전남편. 너 지금 미친 척하는 거야? 엄마가 죽어가는데 농담 따먹기 할 기분이야? 아, 전남편. 나는 아주 가벼운 말투로 대꾸하며 다른 쪽 손도 발라달라는 뜻으로 손을 살짝 들어 직원에게 내밀었다. 전남편이면 남인데 남의 집노인에 쓰러진 게 나랑 무슨 상관이죠? 너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내 말은 나 지금 아주 바쁘다고요. 나는 손끝에 칠해진 매혹적인 버건디 컬러를 감상했다. 그것은 핏빛이자 내 새로운 삶의 색깔이었다. 나 지금 남의 집구석 무료 봉사 갈 시간 없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손주를 원하셨으니 당신한테 시집 오려고 트럭으로 줄 서 있다던 그 잘난 여자들 불러서 병수발 들게 하든가. 아니면 명절 때마다 빈손으로 와서 밥만 축내고 가던 그쪽 얄미운 큰 누나더러 간병하라고 하세요. 이혜영. 너 언제부터 이렇게 독사가 됐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라고. 내가 어떻게... 뚝. 나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세상이 다시 평화로워졌다. 나는 망설임 없이 그 번호를 차단 목록에 쳐넣었다.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미련 없는 동작이었다. 언니, 이 컬러 진짜 찰떡이네요. 직원이 숨막히는 정적을 깨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나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안색은 아직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 속에서 타오르는 것은 더 이상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서늘하게 나를 세운 복수의 불꽃이었다. 그러게요. 나는 활짝 웃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정말 예쁘네요. 스마트폰 액정이 다시 번쩍였다.
이번에는 은행에서 온 입출금 알림 메시지였다. 나는 확인조차 하지 않고 휴대폰을 뒤집어 테이블에 엎어두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잿빛으로 잔뜩 흐려 있었다. 곧 눈이라도 쏟아질 것 같았다. 응급실 복도에서 방방 뛰며 길길이 날뛰고 있을 김지훈의 꼴이 눈앞에 훤히 그려졌다. 평생 까탈만 부리던 어미의 똥기저귀를 제 손으로 직접 갈아채워야 하는 그 남자의 비참한 모습까지도. 그곳은 지옥이다. 그리고 나는 방금 그 지옥불에서 제 발로 걸어 나왔다. 저기요, 파츠도 하나 붙여주실래요? 나는 네일 아티스트에게 말했다. 제일 크고 눈부시게 반짝이는 걸로요. 오늘부터 나는 다시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 것이다. 그 누구보다 눈부시게 반짝이는 이혜영으로. 그 인간들은 복수국은 이제 막을 올렸을 뿐이다. 하지만 성급하게 샴페인을 터뜨릴 생각은 없었다. 김지훈이라는 인간은 구두 밑창에 들러붙은 씹던 껌처럼 그리 쉽게 떨어져 나갈 종자가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 네일 케어를 마친 나는 숍을 나섰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나는 코트깃을 단단히 여미며 어깨를 폈다. 보풀이 잔뜩 일어났던 그 싸구려 옷이 아니었다. 이혼을 결심하고 몰래 모아두었던 비상금으로 방금 백화점에서 긁은 신상 트렌치 코트였다. 나는 근처의 상가 전문 부동산으로 걸음을 옮겼다. 사람 좋아 보이는 인상의 중년 공인중개사가 나를 반갑게 맞이했다. 어떤 매물 보러 오셨어요? 상가를 좀 보려고요. 나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다소곳이 포겠다. 방금 붙인 커다란 큐빅 파츠가 조명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다. 꽃집을 하나 낼까 해서요. 아이유, 꽃집 좋죠. 근데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몫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중개사 아저씨가 상권 분석을 늘어놓는 동안 내 상념은 잠시 과거로 흘러갔다. 대학 시절 내 가장 큰 꿈은 나만의 작은 꽃집을 여는 것이었다. 그때 새벽 양재동 꽃시장에 달려가 가장 싱싱한 장미를 구해주고는 기숙사 앞 가로등 밑에서 바보처럼 나를 기다리던 남학생이 하나 있었다. 그 애의 이름이 뭐였더라? 아마 강도준이었나? 소문에 듣자 하니 유학을 떠나서 지금은 꽤 유명한 건축 디자이너가 되었다고 했다. 만약 그때 내가 김지훈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 알량한 달콤한 속삭임에 눈이 멀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지 않았을까? 나는 가볍게 고개를 저어 쓸데없는 감상을 머릿속에서 털어냈다. 인생의 만약이라는 가정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겐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남아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팽이처럼 바쁘게 돌아갔다. 마음에 드는 점포를 찾아 가계약을 맺고 인테리어 업자를 부르고 꽃 도매상을 뚫는 일까지 모든 걸 내 손으로 직접 챙기다 보니 온몸이 쑤시고 결렸다. 하지만 시댁에서 파출부 노릇을 하며 느끼던 끔찍한 피로감과는 차원이 달랐다. 이것은 내일을 꿈꾸게 하는 벅차고 희망찬 피곤함이었다. 그리고 김지훈 그 인간은 내 예상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파멸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다. 그 소식은 고등학교 동창을 통해 전해 들을 수 있었다. 마침 그 애가 시어머니가 입원한 종합병원의 수간호사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얘야, 이혜영. 내 전남편 진짜 진상도 그런 진상이 없더라. 친구가 수화기 너머로 혀를 끌끌 차며 말했다. 그 집에서 고용한 간병인 아줌마, 오늘 또 도망갔어. 내 전 시어머니 성질머리가 장난이 아니더라고. 전복죽이 너무 뜨겁다고 간병인 아줌마 얼굴에 확 엎어버리질 않나. 쌍욕을 하면서 거지 취급을 하질 않나. 요새 24시간 간병인 쓰려면 하루 15만 원은 기본으로 줘야 하는데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이제 아무도 그 병실엔 안 들어가려고 해. 그래, 나는 손에 든 유칼립투스 가지를 원해 가위로 싹둑 잘라내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게다가 내 전남편 꼴이 아주 말이 아니야? 낮에는 회사 가야지. 밤에는 지가 직접 병수발 들어야지. 어제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수염은 덥룩하게 자랐고 와이셔츠는 꼬깃꼬깃한 게 몸에서 쉰내가 펄펄 나더라니까. 지 큰누나한테 와서 교대 좀 해달라고 사정사정 전화를 하던데 단칼에 끊겼는지 복도 쓰레기통을 걷어차고 난리도 아니었어.
나는 꽃가지 하나를 잘라냈다. 싹둑 하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자업자득이지 뭐. 참. 그리고 또 있어 친구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다. 그 인간이 변호사랑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아이 문제로 널 협박해서 재결합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 내가 안 돌아와서 노인네 병수발 안 들면 유기죄로 고소하고 양육권도 뺏어오겠다나 뭐라나. 너희 아직 애도 없는데 무슨 꿍꿍이인지 몰라도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더라고. 내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아이. 그것은 내 마음속 가장 큰 상처이자 시어머니가 나를 공격할 때 쓰던 가장 날선 무기였다. 하지만 김지훈은 아마 까맣게 잊고 있는 모양이었다. 내가 법대 출신이라는 사실을. 비록 3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았지만 그 법조문들은 내 머릿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법으로 나를 짓누르겠다고? 나는 가위를 내려놓고 창밖거리에 북적이는 사람들을 내다보았다. 그래,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어디 한번 제대로 놀아줄게. 나는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번호를 하나 눌렀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 이혜영입니다. 지난번 재산분할 소송건에 대해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어서요. 그리고 명예훼손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절차도 함께 상담받고 싶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는 방금 꽂아둔 꽃다발을 바라보았다. 리시안 셔스. 그 꽃말은 변치 않는 사랑. 얼마나 역설적인가. 나는 그 꽃들을 뽑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다. 그러고는 검은색 튤립 한 다발로 바꾸어 꽂았다. 그 꽃말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리고 기사도 정신. 나는 나 자신을 지키는 기사가 되어 앞을 가로막는 모든 가시덤불을 베어버릴 것이다. 바로 그때 가게 입구에 달아둔 풍경이 울렸다. 어서 오세요. 나는 고개를 들며 직업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문가에 서 있는 사람을 본 순간 내 얼굴의 미소는 차갑게 굳어버렸다. 김지훈이 아니었다. 짙은 회색 캐시미어 코트에 네이비 머플러를 두른 남자. 훤칠한 키에 다정하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머리는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넘겼고 오뚝한 콧날 위로는 금태 안경이 얹어 있었다. 그는 방금 밖에서 들여온 커다란 대형 화분을 두 손으로 받쳐 든 채 서 있었다.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반짝이고 있었다. 기억 속에서는 희미해졌지만 너무나도 익숙한 그 눈빛. 아직 오픈 전인 것 같은데 여기 사장님 혼자 집 나르기 버거우실 것 같아서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첼로 현을 부드럽게 튕기는 듯한 낮고 다정한 목소리였다. 오랜만이다. 혜영아. 내 손에 들려있던 분무기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물이 사방으로 튀어내 구두코를 적셨다. 하지만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강도준. 가장 처절하고 밑바닥인 동시에 가장 독하게 마음먹은 이 순간. 그는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환영처럼 내 눈앞에 나타났다. 차가운 물이 구두를 타고 양말 속으로 스며들어 찌릿한 냉기를 전했지만 나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내 모든 감각은 눈앞의 이 남자에게 온통 빼앗겨 버렸다. 강도준. 그가 허리를 굽혀 길고 단정한 손가락으로 바닥에 떨어진 분무기를 주워 들었다. 깨끗하고 건조한 손톱은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었고 담배 찌든 때나 게임용 마우스를 쥐고 사느라 생긴 굳은 살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몸을 일으켜 분무기를 옆에 꽃 진열장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다. 마치 깨지기 쉬운 예술작품을 다루듯 조심스러운 손길이었다. 왜? 나 못 알아보겠어? 그가 콧등에 금태 안경을 살짝 치켜올리며 입가에 다정한 미소를 머금었다. 그 웃음에는 비웃음도 계산도 없었다. 그저 내 눈시울을 붉어지게 만드는 따스한 익숙함만이 있을 뿐이었다. 나는 입을 달싹였지만 목구멍에 무언가 걸린 듯 말이 나오지 않았다. 도준 선배. 선배가 어떻게 여기에? 지나가다가 그가 무심한 척 대답했지만 눈빛은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안에서 너랑 닮은 사람이 바쁘게 움직이길래 혹시나 해서 들어와 봤지? 진짜 너일 줄은 몰랐네. 거짓말.
여기는 경기도 일산의 신도시 개발구역이다. 강남에 있다는 그의 건축 디자인 사무소와는 끝에서 끝이다. 게다가 그가 들고 온 저 거대한 극락조화 화분은 결코 지나가다 우연히 들고 들어올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신발 젖었잖아. 그가 내 발끝을 내려다보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 자연스러운 걱정에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여기 추운데 빨리 다른 신발로 갈아 신어. 이 화분은 내가 자리 잡아줄 테니까. 그는 내 거절을 기다리지도 않고 비싼 캐시미어 코트를 벗어 의자 등받이에 툭 걸쳐 놓았다. 그러고는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붙여 탄탄하고 매끄러운 팔뚝 근육을 드러냈다. 나는 제자리에 선 채 그가 무거운 화분을 번쩍 들어 옮기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예전에 김지훈이라면 어땠을까? 김지훈이었다면 분명 소파에 떡하니 앉아 다리를 꼬고 손가락질하며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여보, 저거 너무 거슬리니까 저쪽으로 좀 치워봐. 만약 내가 무거워서 낑낑대면 이렇게 쏘아붙였겠지? 그깟 힘 하나 없어서 어쩌냐. 평소에 처먹은 밥은 다 어디로 간 거야? 예고도 없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오랜만에 온전한 사람으로 존중받았다는 사실에서 밀려오는 벅찬 서러움이었다. 선배, 나는 황급히 등을 돌려 손등으로 얼굴을 마구 문질러 닦았다. 고마워요. 그날 이후 강도준은 내 꽃집의 단골 손님이 되었다. 그는 내 이혼에 대해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고 지난 몇 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캐묻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나타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전구를 갈아주고 무거운 오아시스 상자를 날라주었다. 때로는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믹스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건축 설계도를 그리다 가곤 했다. 꽃집 장사는 점차 자리를 잡아갔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숨막히는 기름때와 곰팡이 냄새 대신 온 가게를 가득 채운 향긋한 꽃내음을 맡는 일상에 익숙해져 갔다. 하지만 지옥은 나를 그리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그 지옥에서 걸려온 전화는 한 달 뒤 폭설이 쏟아지던 어느 날 울렸다. 김지훈이 아니라 수간호사인 내 친구 민정이었다. 혜영아, 이민정의 목소리는 잔뜩 가라앉아 있었다. 배경으로는 병원 특유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내 전 시어머니, 상태가 영 안 좋아. 나는 붉은 장미 다발의 가시를 제거하는 중이었다. 싹둑 하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가시 하나가 잘려나갔다. 죽었어. 나는 덤덤하게 물었다. 죽진 않았는데 죽을 날이 머지않은 것 같아 김인정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 전남편이 싼맛에 고용한 그 간병인 아줌마, 완전 악마가 따로 없어. 오늘 회진 돌다가 봤는데 노인네 기저귀에서 쉰내가 진동하더라. 꼬박 하루는 안 간 것 같았어. 그리고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다. 목소리에는 혐오감이 서려 있었다. 그 간병인이 남은 밥이랑 반찬을 막 섞더니 그 식어 빠진 잔반을 노인네 입에 억지로 쑤셔 넣는 걸 봤어. 노인네가 토하려고 하니까 등짝을 후려쳐서 억지로 삼키게 만들더라고. 가위를 쥔 내 손가락에 살짝 힘이 들어갔다. 김지훈은? 그 인간, 민정이 코웃음을 쳤다. 코빼기도 안 비친 지 벌써 3일째야. 회사에서 구조조정 바람이 불어서 밥줄 안 끊기려고 매일 밤 거래처 접대하느라 술 퍼마신다더라. 어제 새벽에 한 번 오긴 했는데 떡이 되도록 취해서는 복도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 엄마가 자기 인생의 짐덩어리라면서 왜 아직도 안 죽고 버티냐고 쌍욕을 해댔어. 나는 두 눈을 감았다. 시어머니의 예전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비싼 밍크 코트를 걸치고 친척들 앞에서 아들 연봉을 자랑하며 콧대를 세우던 여자. 내 코끝에 삿대질을 하며 밥벌레 같은 년이라고 악다구니를 쓰던 여자. 내가 고열로 알아누웠을 때도 당장 일어나서 북어국 끓여내라고 닥달하던 여자. 지금 그 여자는 똥오줌 냄새가 진동하는 병상에 누워 식은 잔반을 씹어 삼키며 생판남에게 학대당하고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에게 죽으라는 저주를 듣고 있다. 이것이 사필귀정이라는 걸까? 혜영아, 노인네가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하는데 입버릇처럼 계속 한 사람 이름만 중얼거려. 민정이 잠시 말을 멈췄다. 혜영아, 혜영아, 나 좀 살려다오.
하고 부르더라. 나는 창밖으로 펑펑 쏟아지는 눈보라를 바라보았다. 거리는 온통 새하얗게 얼어붙었고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 아래로 사람들이 목을 움츠린 채 종종 걸음을 치고 있었다. 민정아, 나는 눈을 떴다. 내 눈빛은 창밖에 맺힌 고드름처럼 차가웠다. 그 간병인한테 전해. 손길 좀 살살 하라고, 사람 죽이지는 말라고. 그래도 김지훈한테 남은 유일한 핏줄이잖아.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예상했던 통쾌함이나 환희는 없었다. 그저 뼛속까지 스며드는 깊은 피로감뿐이었다. 누군가를 극한까지 증오하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건 복수의 쾌감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지독한 환멸이라는 걸 깨달았다. 왜 그래? 안색이 안 좋네. 어느새 다가온 강도준이 내게 따뜻한 핫초코가 담긴 머그잔을 내밀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잔을 받아 들었다. 내 손끝이 그의 따스한 손바닥에 스치자 그 온기가 피부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이번 미소는 진심이었다. 그냥 인과응보에 관한 뉴스를 하나 들어서요. 바로 그때 가게 입구의 풍경이 부서질 듯 요란하게 울렸다. 쾅! 문이 거칠게 열어젖혀졌다. 눈보라를 머금은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며 가게 안의 온기를 순식간에 앗아갔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문가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핏발이 서고 도끼만 남은 그 두 눈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가 김지훈이라는 사실조차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형편없이 야위어 있었다. 양볼은 푹 패였고 광대뼈만 툭 붉어져 나왔다. 내가 칼같이 다림질해 주었던 네이비 정장은 이제 구깃구깃한 걸레짝처럼 몸에 매달려 있었고 셔츠 단추는 풀어 헤쳐진 채 넥타이는 온데간데 없었다. 가장 끔찍한 건 며칠은 감지 않은 듯 기름기에 떡져 두피에 딱 달라붙은 머리카락이었다. 그 위로 미처 녹지 않은 눈송이들이 얹어 있었다. 싸구려 소주 냄새와 찌든 담배 냄새,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시큼하고 퀴퀴한 악취가 찬바람을 타고 훅 끼쳐왔다. 그것은 완벽한 패배자의 냄새였다. 강도준이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내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듬직한 뒷모습이 마치 태산처럼 든든하게 나와 저 더러운 남자를 완벽히 분리해 주었다. 손님 강도준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화를 내지 않아도 숨막히는 압박감이 배어 있었다. 문 닫아주시죠. 찬바람 들어오면 여기 꽃들 다 없니다. 김지훈이 흠칫 놀라 멈춰섰다. 그는 실눈을 뜬 채 강도준의 어깨 너머로 나를 노려보았다. 이혜영. 그의 목소리는 사포로 바닥을 긁는 것처럼 거칠고 쇳소리가 났다. 여기에 숨어서 아주 팔자 좋게 살고 있었네. 그가 비틀거리며 가게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구두 밑창에 묻어있던 진흙탕 물이 깨끗한 베이지색 타일 위로 더러운 발자국을 연달아 찍어냈다. 이 새끼는 또 뭐야? 그가 강도준을 손가락질하며 비틀린 조소를 흘렸다. 알겠다. 내가 그렇게 이혼하자고 발악했던 이유가 이거였어? 벌써 갈아탈 놈 구해놨냐? 진작에 배 맞대고 뒹굴고 있었구만. 어쩐지 그렇게 독하게 나가더라니. 아주 쌍년이 따로 없. 김지훈. 나는 강도준의 등 뒤에서 걸어 나왔다. 나는 고급스러운 아이보리색 캐시미어 카디건을 걸치고 머리를 자연스럽게 올려 묶은 채 우아한 메이크업을 한 상태였다. 지금 이 순간 거짓골을 한 그와 나는 마치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았다. 여기서 행패 부릴 거면 당장 나가. 여기 CCTV 다 돌아가고 있으니까 당장 경찰 부르기 전에. 김지훈이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의 눈동자에 잠시 놀라움과 감탄이 스치더니 이내 걷잡을 수 없는 질투와 분노로 뒤바뀌었다. 경찰. 그가 갑자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였다. 신고해. 해보라고. 내가 내 남편인데. 남편이 도망간 마누라 집에 데려가겠다는데 경찰이 나한테 어쩔 건데. 전 남편이겠지. 나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법적으로 우린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야? 아무 사이가 아니라고. 김지훈이 짐승처럼 달려들어 카운터에 두 손을 짚고 퉁퉁 부은 얼굴을 내게 들이밀었다.
우리 엄마가 죽어가고 있어.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집구석을 나가지 않았으면, 내가 엄마를 내팽개치지 않았으면 뇌졸중으로 쓰러졌겠어? 지금 병원에 누워서 그 빌어먹을 간병인년들한테 쥐어뜯기면서 매일 울면서 내 이름만 부르고 있다고. 이혜영, 넌 피도 눈물도 없냐? 그의 입에서 튄 침방울이 카운터 유리 위로 얼룩졌다. 나는 하수구에 빠져 허우적대는 쥐새끼를 보듯 그를 내려다보았다. 김지훈, 당신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나 본데. 나는 카운터에 놓인 행주를 집어들어 유리에 튄 그의 침 자국을 여유롭게 닦아냈다. 나를 쫓아낸 건 당신 어머니야. 당신이 당신 어머니를 파출부 취급했고 나까지 파출부 취급했지. 당신 어머니가 쓰러진 건 고혈압이면서도 기어코 짠 음식만 고집해서고 당신이 아침에 늦잠 자느라 밥 안 차려준다고 노인네를 주방으로 내몰아서 쓰러진 거야. 그리고 간병인 문제는? 나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이 아들인데 왜 직접 병수발을 안 들어? 당신 세상에서 제일 가는 효자 아니었어? 나보고 맨날 남이라고 했잖아. 남한테 왜 당신 어머니 똥기저귀를 갈라고 지랄인데? 나는 돈 벌어야 할 거 아니야. 김지훈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악을 썼다. 내가 돈 안 벌면 병원비는 누가 내는데? 24시간 간병인 쓰려면 한 달에 400만 원이야. 400만 원이라고. 내가 지금 어떤 지옥에서 살고 있는지 내가 알기나 해. 그건 내 사정이고. 이혜영. 그가 돌연 카운터를 돌아 들어와 내 손목을 낚아채려 했다. 당장 나랑 같이 가. 인간적인 도리로서라도 한 번은 들여다봐야 할 거 아니야. 엄마가 그랬어. 너만 돌아오면 예전 일은 다 덮어주겠다고. 우리 다시 합치면 예전처럼. 그 순간 억센 소나기가 허공에서 그의 손목을 턱 하고 낚아챘다. 강도준이 무표정한 얼굴로 김지훈의 손목을 꽉 쥐었다. 별로 힘을 주지 않은 것 같았는데도 김지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비명을 질렀다. 아, 아파. 뼈 부러져. 놓으라고. 강도준이 손을 거칠게 뿌리치자 김지훈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서다 옆에 있던 화분 진열대를 들이받고 고꾸라졌다. 와장창. 다육식물 화분 몇 개가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고 흙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나갓 강도준이 안경을 벗어 천천히 렌즈를 닦으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짐승처럼 위험하게 번뜩였다. 2번 말하게 하지 마. 김지훈은 벌개진 손목을 감싸쥐고 겁에 질린 눈으로 강도준을 올려다보다가 다시 나를 쳐다보았다. 가게 밖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고 통유리 너머로 웅성거리며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고 있었다. 김지훈은 무언가 눈치챈 듯 눈알을 굴리더니 돌연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깨진 화분 조각과 흙더미가 나뒹구는 그 바닥 위에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꽂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혜영아, 그가 갑자기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콧물과 눈물이 범벅이 되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줘. 엄마 진짜 오늘 내일 하셔. 예전에 너한테 몹쓸 짓 한 건 맞지만 그래도 노인네잖아. 내가 불쌍한 노인네 적선하는 셈치고 제발 한 번만 들여다봐줘.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쇼였다. 유리창 밖의 수군거림이 한층 커졌다. 어머머, 저 남자 무릎 꿇은 것 좀 봐. 아내가 시어머니 병수발하기 싫어서 도망간 거 아냐? 아이고, 요즘 젊은 것들은 아주 피도 눈물도 없다니까. 노인네가 죽어가는데 나 몰라라 하고 말이야. 저 여자는 저렇게 번지르르하게 차려입고서 어떻게 저렇게 독해? 유리창을 뚫고 들어오는 그 파편 같은 말들이 바늘처럼 뾰족하게 날아와 꽂혔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사회의 민낯이다. 전후 사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그저 약자가 무릎을 꿇고 울고불고 매달리거나 노인의 핑계를 대면 멀쩡히 서 있는 사람은 순식간에 천하의 몹쓸 죄인이 되어버린다. 김지훈은 바깥의 동정 여론을 눈치채고는 한층 더 서럽게 통곡했다. 그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면서도 곁눈질로 내 표정을 살폈다. 그 눈빛에는 비열한 교활함이 숨어 있었다.
대중의 시선을 이용해 나를 도덕적 코너로 몰아넣고 억지로 굴복시키려는 수작이었다. 강도준이 미간을 구기며 그의 뒷덜미를 끌어내려 하자 내가 손을 뻗어 그를 제지했다. 선배, 제가 할게요. 나는 카운터를 돌아 나와 김지훈의 코앞으로 다가갔다. 나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흙투성이가 된 싸구려 정장과 사람들의 동정심을 구걸하기 위해 쥐어짜낸 저 역겨운 눈물을. 결혼 후 처음 맞이했던 추석 명절이 떠올랐다. 나는 주방에 처박혀 꼬박 이틀 동안 동그랑땡과 전을 부치느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김지훈은 주방에 어슬렁거리며 들어와서는 일손을 돕기는커녕 갓 부쳐낸 육전을 하나 집어먹고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여보, 간이 좀 싱거운데? 엄마가 이런 거 질색하는 거 알잖아. 그때의 나는 지금처럼 그를 올려다보며 단 한마디라도 고생했다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길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그는 끝내 그 한마디를 하지 않았다. 지금 바닥에 엎드려 있는 저 인간은 나를 사랑해서도 심지어 제 어미를 향한 지극한 효심 때문도 아니다. 그저 자기가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비싼 간병인 쓸 돈이 없는 고통. 제 입에 밥 넣어주고 팬티 빨아줄 하녀가 사라진 고통. 자신의 평온했던 일상이 시궁창에 처박힌 고통. 그는 그저 자기 손발이 되어주던 그 성능 좋은 공짜 가전제품을 다시 되찾고 싶을 뿐이다. 김지훈. 나는 무릎을 굽혀 그와 시선을 맞추었다. 거리가 가까워지자 시큼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 나는 위액이 쏠리는 것을 꾹 참아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3년 전 내가 처음 당신 집에 인사드리러 갔던 날 기억해? 김지훈이 흠칫 놀라 울음을 뚝 그치고는 콧물을 매단 채 멍하니 나를 쳐다보았다. 그날 당신 어머니가 팥죽을 끓여주셨지. 그러면서 그러시더라. 앞으로 들어올 며느리는 이 팥처럼 푹 삶아지고 으깨지고 지식여져야 비로소 제 몫을 다하는 거라고. 며느리는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으로 살아야 집안이 평안한 거라고. 나는 그의 눈동자를 직시하며 한 글자 한 글자 뼈에 새기듯 또박또박 내뱉었다. 지난 3년 동안 나는 당신들 모자 밑에서 철저하게 지식여졌어. 이제 나한테 남은 단물은 없어. 껍데기만 남은 찌꺼기일 뿐이야. 혜영아, 아니야. 엄마가 그때 한 말은 그냥 쉿 나는 검지를 입술에 가져다 댔다.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나는 주머니에서 고급스러운 명함 지갑을 꺼냈다. 강도준이 개업 선물로 준 것이었다. 나는 그 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김지훈의 가슴 포켓에 가볍게 찔러 넣었다. 그것은 경기도 외곽의 후미진 곳에 위치한 어느 싸구려 요양원의 명함이었다. 이게 당신에게 베푸는 내 마지막 잡이야. 내 목소리는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소리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뚫고 그의 귓가에 선명하게 꽂혔다. 이 요양원은 정부 지원금이 나오는 곳이야. 시설은 좀 열악하고 6인실에다가 밥 떠먹여줄 사람도 없지만 비용은 아주 저렴해. 당신 월급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야. 게다가 거긴 가족들이 고려장 지내듯 포기한 노인네들도 군말 없이 다 받아주거든. 김지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그 명함을 꺼내 들었다. 마치 시뻘겋게 달아오른 쇳덩이를 쥔 것처럼 손을 떨었다. 너 지금 무슨 뜻이야? 우리 엄마를 이런 고려장 지내는 곳에 처박겠다는 거야? 내가 보내는 게 아니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에 묻지도 않은 먼지를 탁탁 털어냈다. 당신이 보내는 거지? 당신은 한 달에 400만 원짜리 간병인 쓸 돈도 없고 똥오줌 받아내며 병수발할 주제도 못 되니까? 이게 당신한테 남은 유일한 선택지야. 이혜영. 이 독사 같은 년. 김지훈이 스프링처럼 튀어올라 그 명함을 갈기갈기 찢어 내 얼굴에 집어 던지려 했다. 하지만 나는 피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내 눈빛에는 분노조차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서늘한 연민만이 가득했다. 찢어. 그거 찢어버리면 내일부터 당신이 직접 출근 전에 어머니 똥기저귀 갈아야 할 테니까. 김지훈의 손이 허공에서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그는 나를 쳐다보더니
다시 자기 손에 들린 명함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목을 대가 꿀꺽하고 요동쳤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지독한 현실의 벽 앞에서의 무력감이 그의 얼굴 위로 교차했다. 결국 그는 그 명함을 찢지 못했다. 그의 팔이 힘없이 툭 떨어졌다. 그는 그 명함을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꽉 움켜쥐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졌다. 시궁창 같은 현실에 졌고 돈에 졌으며 그 알량하고 얄팍한 자존심마저 모조리 박살났다. 꺼져. 나는 등을 돌리며 2번 다시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내 그 더러운 구두 밑창으로 내 꽃집 바닥 더럽히지 말고. 김지훈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선 채 거친 숨만 몰아쉬었다. 그는 주변을 휙휙 둘러보았다. 따뜻하고 화사한 내 꽃집을, 내 곁에서 기사처럼 나를 지키고 서 있는 강도준을, 그리고 유리창 너머로 스마트폰을 들이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는 완벽한 구경거리가 된 광대였다. 마지막으로 그가 짐승이 앓는 듯한 기괴한 신음소리를 토해내더니 획 돌아서서 가게 문을 박차고 도망치듯 뛰쳐나갔다. 풍경이 다시 한번 요란하게 비명을 질렀고 이내 천천히 고요를 되찾았다. 문은 열려 있었다. 칼바람이 여전히 가게 안으로 밀려들었다. 나는 문가로 걸어갔다. 눈보라 속으로 비틀거리며 멀어지는 김지훈의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는 목을 한껏 움츠린 채 진흙탕이 된 눈길을 푹푹 빠지며 걸어가고 있었다.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고 비참한 뒷모습이었다. 한때 저 뒷모습은 내 세상의 전부였다. 나는 수없이 저 등을 바라보며 그가 한 번쯤은 뒤돌아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지금 멀어지는 그를 보며 나는 내 마음을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가 마침내 산산조각 나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안 추워. 사람의 체온이 밴 따스한 코트가 내 어깨 위로 포근하게 덮였다. 강도준의 코트였다. 은은하고 묵직한 우디 향이 코끝을 스쳤다. 나는 고개를 돌려 안경 너머로 나를 다정하게 응시하는 그의 눈동자와 마주쳤다. 안 추워요. 나는 손을 뻗어 문손잡이를 쥐었다. 금속 손잡이는 뼛속까지 시리도록 차가웠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평온했다. 나는 힘주어 문을 당겼다. 달칵. 문이 닫히며 잠금 장치가 맞물리는 소리. 그 소리는 경쾌하고 단호했다. 그 순간 살을 에이는 칼바람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끔찍했던 내 과거도 모두 저 튼튼한 유리문 밖으로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가게 안은 여전히 봄날처럼 따뜻했고 공기 중에는 리시안셔스의 향기와 커피 내음이 포근하게 섞여 있었다. 나는 강도준을 바라보았다. 선배, 아까 그 극락조화 화분 말이에요. 저쪽 창가에 두는 게 더 예쁘지 않을까요? 강도준이 소리내어 웃었다. 그가 웃을 때면 눈가에 잡히는 주름마저 다정함으로 반짝였다. 사장님 말씀대로 해야죠. 창밖으로는 여전히 폭설이 쏟아지며 온 세상을 새하얀 눈빛으로 덮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나의 진짜 봄은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했다.